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에 대한 오늘 책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먼저 1부에서는 대한민국은 왜? 라는 조금은 진보적인 시각에서의 대한민국 현대사를 한번 대한민국 건국 과정을 특히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보수의 시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한국의 세계를 찾다, 뭐 여러분이 논문도 쓰고 대담을 나누는 과정이 있는데 그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일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서는 이제 역사학자가 본 한국 근현대사 서울대 국사학과 이태진 교수, 지금 명예 교수로 있습니다만, 그분이 이제 바라본 한국 근현대사.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보면 참 보수적인 시각에서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져 왔고, 그 대한민국에 지금 우리가 김동춘 교수가 진보의 시각에서 그 어떻게 이제 조선이 망하고 일제 강점기에서 대한민국이 왔냐를 봤다면, 이분은 바로 이제 보수 시각에서 바로 또 여기도 구한말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또 입장이 좀 달라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아까 김동춘 교수가 대한민국 외에서라는 책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그 조선 왕조가 상당한 이제 당시 세계의 흐름에 둔감했고, 그리고 정책 리더십도 박약했고, 그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 국민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도 모자랐고, 그래서 이제 망했다 이렇게 이제 보통 다들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태진 교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 우리 근현대사에 대한 오류가 본인 생각에는 많다고 본다 이거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일본과 조선의 관계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볼 때 고종을 대단히 많이 비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고종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고종 책임론은 일제가 만든 하나의 어떤 역사 오히려 관이라는 거예요. 일제가 자기들의 식민 통치를 정당하게 해서 봐라. 조선이라는 나라는 고종이라는 우유부단한 왕, 그 고종을 뒤에서 좌지우지하는 부인, 그러니까 민비라고 했고, 그러니까 명성황후 대신 민비라고 했고, 또 고종을 또 왕으로 만드는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고종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와 부인 틈에서 옴짝달싹 못하다가 결국 나라 망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일본이 조선을 먹어도 괜찮아. 라는 식의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종과 명성황후와 뭐 여러 가지 많이 공격을 했다라고 이제 보는 입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은데. 보수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이태인 교수가 이제 보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지점에서,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보수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고종과 명성황후, 민비를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고, 근데 이분은 이제 좀 고종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그러니까 그게 이런 것 같아요. 고종이 좋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은 대한민국의 기원이 되는, 결국 또 연결되는 조선이라는 것들이 별거 아닌 그게 아니었다고 보는 거죠. 하나의 연속성이 있었고, 그런 것들 속에서 결국 대한민국이 나왔기 때문에 이 조선이 고종이 완전히 아무 임금도 아니고 바보였다 이래버리면 이게 결국 대한민국에 연결되는 고리가 별로 정당성이 없다고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우리가 맥없이 당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었지, 이게 대한민국에 오히려 좀 정당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더 생겨나지 않을까, 뭐 이런 조금 그 생각도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본적으로는 일본의 이제 책임이 크다는 전제를 하죠. 뭐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일본의 근대화가 어떻게 시작됐나 이거죠. 네. 우리가 아는 메이지 유신. 그 메이지 유신을 할 때 이제 유신 삼글이라고 하거든요. 일본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킨 뭐 사이고 다카모리, 그리고 오쿠보 도시미치, 사스마 출신 두 명이 있고, 그리고 바로 이제 조슈 출신, 그 아베 총리의 고향이죠, 조슈. 그 조슈 출신의 기도 다카요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이제 말 그대로 일본 유신의 삼글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기도 다카요시의 스승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요시다 쇼인이에요. 요시다 쇼인. 이 사람이 천황주의자로 볼 수가 있죠. 천황주의자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든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으로 옥에 갇혔단 말이죠. 그래서 유수록이라는 책을 써요. 유수. 우리 바빌론 유수할 때 잡혀가서 이제 그 죄수가 돼 있는 거죠. 그 책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이 나와요. 우리는 빨리 구미열강의 선진 기술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구미열강보다 빨리 주변 나라를 차지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국주의적인 침략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책에 쓰고 있어요, 유수록에. 그래서 어느 나라부터 먹어야 되냐? 처음 류큐를 먹어야 된다. 두 번째 대만을 차지해야 된다. 세 번째 조선을 차지해야 된다.
네 번째 만주를 차지해야 된다. 몽골을 차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중국을 차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태평양으로 나가서 호주를 차지하고 미국 캘리포니아까지 가야 된다라고 적었어요. 그대로 실천했잖아요 지금. 일본 그 메이지 유신 이후에 집권 세력이 이 그대로 실천했어요. 류큐부터 먼저 했고 대만, 조선 쫙 이렇게 간 거예요 사실. 네. 그래서 오히려 요시다 쇼인의 옥중수기가 일본 제국 77년의 운명을 결정했대요. 1945년까지. 실제로 그 요시다 쇼인 같은 경우는 그 우리 한자로 하면 송하촌숙이죠. 쇼카선주쿠라 해가지고 그뭐 작은 학교라고 해야 되나? 작은 교실이에요. 한 10평 좀 넘나 10몇 평 정도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제자를 가르쳤단 말이죠. 근데 그 제자 중에 뭐 말 그대로 우리로 치면 뭐 총리, 장관, 육군 대장들 다 나온 거예요. 일본에 이제 총리를 지내고 일본 육군의 아버지라고 하는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그거였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주 뭐 안중근 의사의 그 바로 그 슈팅을 맞은 이토 히로부미 다 일축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의 멤버들이 그냥 고스란히 일본 내각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뭐 가성비는 최고였죠. 그죠? 네. 그 작은 데서 완전히 다 배출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들 봐라 이거죠. 이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고 일본의 집권 세력이 된 이 사람들이 그 일본이라는 나라를 설계할 때 바로 이 제국주의, 침략주의부터 딱 설계를 했다 이거죠. 자기 스승의 이식대로. 그러니까 조선의 무능도 물론 문제긴 하지만 먼저 중요한 건 침략주의 잘못을 따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우리가 아무리 그래 책임은 우리한테 있죠. 우리가 그래 피해를 당했을 때 그래 우리가 힘이 강했으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나쁜 짓을 한 사람을 면제해 주면 안 되잖아요. 일단 중요한 것은 나쁜 짓을 한 사람의 나쁜 행위를 먼저 우리가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나서 가야 되는데 무조건 야 우리가 당할 만했어. 우리가 무능했고 우리가 썩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시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시각에 따르면. 네. 그래서 너무 자꾸 뭐 조선이 형편없었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게 말 그대로 진짜 식민사관 아니냐. 그리고 조선이라는 건 안 돼. 죽어도 안 돼. 엽전들은 절대 안 돼. 그 당시에 예전에 썼던 말이 엽전건성. 조선인은 엽전건성이 있고 조선인은 뭐 어떻고 민족성이 이래. 조선 사람들은 항상 타율적이야. 조선 사람들은 항상 정체성. 이런 식의 말들을. 근데 그게 이런 것들도 관련돼 있지 않냐 이거죠. 맨날 뭐 조선 사람들을 다 썩어 빠져갖고 우리가 그럼 아까 말씀드려 그러면 일본이 너무 좋겠죠. 그래 너 다 썩어 빠졌으니까 우리한테 잡아먹힌 건 당연하고 우리가 너희들 다스리는 게 너희들한테 더 도움이 돼 라고 말하는 게 정당화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보통 이제 그 이른바 보수를 자청하는 네. 쪽에서는 대체로 그런 쪽의 시각들이 좀 많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데 예. 이분들의 생각은 좀 그렇지는 않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새롭게 이제 그걸 그 연구를 해보니까 네네. 그 말 그대로 연속성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무능했던 조선이고 그렇게 무능했던 조선 백성이고 조선 지도자라면 과연 그게 어떻게 그 나라가 망한 지 10년 만에 그렇게 거족적인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끊임없이 지속되는 국내외에서의 어떤 무장투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결국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 기본적인 하나의 어떤 나름의 기본이 되어 있었다고 본다는 거죠. 네네. 그거를 무조건 우리가 도외시하고 무조건 당시에 집권 세력은 무능했다라고 하면 그건 상당히 일본을 오히려 편들어주는 것밖에 안 돼요. 식민사관. 예. 네. 오히려 그것도 식민사관이라는 거죠. 힘을 더해주는 것일 뿐이다. 예. 그래서 이제 이태진 교수가 주로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하고 있고 물론 비판도 많이 받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조선이 그렇게 무능해 보였지만 일본보다 조금 늦게 일본이 이제 메이지 유신을 1868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조선도 1880년대부터 전기, 전신, 전차, 광산 개발, 도시 개조 사업 다 들어갔단 말이죠. 이때. 그래요? 예, 정말 빨리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데 전차도 정말 일본보다 빨랐나? 아니, 진짜 빨리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일본이 놔준 게 아니고 여기서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예. 흔히 말하는 주체적 근대화를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고종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뭐 이거는 뭐 여러 의견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태진 교수의 또 연구를 통해서 한번 드러난 새로운 면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고종은 우리 되게 찌질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아버지와 부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나라를 망친 네. 혼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종은 연안 박지원의 편이었다는 거죠. 연안 박지원. 바로 그 열알기? 열알기에서 네. 선진 문명을 수용하는. 그래서 아버지 흥선대원군은 좀 더 우리가 나라를 다 준비한 다음에 문을 열자 했는데 고종은 그렇게 하다가는 더 늦어진다. 격차가 더 심해진다 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문을 열어야 된다 했고 우리가 이제 1875 그 5년 6년 해가지고 일본의 운요 사건 해가지고 뭐 우리가 강제로 불평등 조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조일소 조규도 상당히 능동적으로 대처한 게 있다 이거죠. 그 내용을 지금도 보면 그 신원이라는 이런 이제 협상 당사자를 할 때 이 신하도 상당히 뭐 그런 일본이 요구하는 이런 조항들 이런 걸 삭제를 요구하고 끊임없이 그 이제 문구 조정을 하고 나름의 능동적 측면이 있다 이거죠. 무조건 다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처음 이제 우리가 그 조약을 맺고 그다음에 미국과 최초로 이제 서구열강과 최초로 맺은 게 1882년에 미국과 조약을 맺었거든요. 네. 그럴 때 청나라 이용장이 이제 일본 세력을 견제하려고 이제 미국하고 맺어 이랬단 말이죠. 근데 리용장이죠. 그 맺을 때 아예 그 문서에 조선은 청의 속국이다 이렇게 명기하라고 막 압력을 넣었거든요. 미국하고는 너가 맺지만. 근데 끝까지 그것들 결국 청나라가 관찰을 못 지켰어요. 우리가 이제 새롭게 국제사회에 들어갈 때 우리는 자주 독립을 분명히 천명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리용장이 위안스카이를 보내가지고 여러 가지 이모곤란도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본격적으로 조선을 좀 내 손아귀에 넣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네. 그만큼 나름 여러 나라들과 구미일강과 조약을 체결하면서 상당히 이제 청나라와 이제 청나라의 어떤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나온다 이거죠. 어려운 환경에서도 노력을 나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미국과 조약 체결하자마자 그 미국 에디슨 그 회사하고 전기시설 계약을 한단 말이죠. 전신시설 계약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국가가 재정이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조세를 돈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살로 계속 받다 보면 이게 제대로 이게 안 되잖아요. 급납하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은행 이제 돈을 받기 위해서 국고 이제 은행을 만들어야 되니까 대한천일은행 설립하고 이런 걸 다 계약을 하나씩 다 추진했단 말이죠. 근대적인 제도 시스템을 다 추진했단 말이죠. 토지제도 우리가 뭐 그러잖아요. 맨날 우리가 하는 게 일본이 이제 조선을 합병하고 나서 토지를 청량해서 네네네. 그게 아니고 여기 저도 보니까 이미 대한제국 시절에 토지 청량하는 기구 양지아문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토지 소유권을 법적으로 이제 발급을 해야 되잖아요. 지계아문을 만들고 다 했어요. 토지 권리증을 발급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토지 소유에 대한 소유권을 확립하는 게 근대적인 일본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저도 놀랐는데 대한제국이 1897년에 만들어졌는데 9년 만에 예산이 4.6배로 늘어나요. 그만큼 이제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고 세원을 발굴해내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단순한 이런 제도적인 뭐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1895년에 교육 조서를 반포한단 말이죠. 근대적인 국민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근대 교육이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그것도 한문으로 안 써요. 국한문 혼용으로 딱 하고 이제 나라의 모욕을 막을 사람, 나라의 제도를 닦아 나갈 사람으로 이제 이런 우리는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그래서 서민 대중을 그런 차원에서 교육의 연장 차원에서 독립신문을 한글 전용으로 창간하게 만든 거죠. 그런 다음에 바로 이제 대중들이 능동적, 자율적으로 정치를 참여해야 되니까 독립협회를 후원해 줬단 말이죠. 조직하게 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연속적으로 보면 국가라는 말을 쓰게 된 게 조선 후기 정조대왕 때부터 썼단 말이죠. 국가라는 말을 갑자기 20세기 쓰게 된 게 아니라 정조대왕이 무슨 말을 했냐면 국가잖아요. 말 그대로 대민, 양반이 대민이겠죠. 평민은 소민이고 대민과 소민을 가릴 것 없이 온 나라 사람이 나라의 주인이다라는 뜻으로 정조대왕이 국가란 말을 쓴단 말이죠. 그리고 정조대왕이 그때 오륜 행시도를 이제 발간하고 보고하면서 대민 소민 가릴 것 없이 온 나라 사람이 이 국가의 주인이다라는 취지로 그 책을 발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쭉 이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고전까지. 이제 우리도 근대적인 맹하들, 단순하게 뭐 토지제도의 맹하, 경제제도의 맹하가 아니라 근대적으로 이제 왕들도 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정조는 노비 해방을 하려 했단 말이죠. 노비 해방을. 근데 정조가 빨리 죽는 바람에 뭐 공노비만 해방하고 사노비는 결국 그 갑오경장, 갑오개혁까지 한 100년 이상 늦춰집니다만 어쨌든
그런 흐름들을 이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은 국민이 만들어져야지 이제 결국 그 나라의 힘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유인 어느 정도 자율적인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훈련이 돼 있었 이제 그런 거 시도를 했다라는 것들이 분명한 거죠. 근데 여기 이 모든 것들이 를 전쟁으로 이제 일제가 확실하게 다 틀어지게 되면서 다 무산됐다라고 이제 여기는 보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결국 이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일제 강점기의 고난이랄까 그리고 한국 전쟁, 냉전기 이럴 때 이걸 돌파한 힘이 결국 우리가 어디서 나왔겠냐 이거죠. 그 연면이 이어주는 역사적으로 이어주는 이 흐름들이 존재했다 이거죠. 대한민국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 조선으로 그렇지만 정조의 이 흐름들 그리고 이런 19세기 말에도 이 개화파와 고종과 다 이런 대한제국의 시도가 깔려 있었다는 거죠. 네네. 근데 실제로 19세기 말에 독립협회 만들어지고 이럴 때, 이 당시에 있잖아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배움에 대한 열망이 너무너무 높아져가지고, 우리로 치면 강연회 이런 거 열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구름같이 운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치면, 우리도 예전에 한번 일당백도 했습니다만 그런 책 읽기 프로그램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사람들이 그냥 막 지게꾼도 오고, 막 다 찾아오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 이런. 그게 어마어마한 이 배움에 대한 욕구가 강해요. 그게 있어야지 근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 뭐 그냥 제도 준다고 근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도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화가 됐다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메이지 유신 해가지고 서양 공부만 해서 근대화됐냐? 절대 안 그렇다고 해요. 최근에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이 가능하게 되고 그게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된 거는 성리학이 그때 전후로 해서 확 보급되면서 메이지 유신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성리학 보고요. 네. 성리학에서 제가 항상 하는 뭐 성리학에서 이야기 있죠. 학이가지 성인이란 뭐냐? 그 우리 성리학에서 가장 이상적인 인간형이 성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군자 성인 되는 건데 학이가지 배우면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일본은 신분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성리학이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이렇게 막 나름 학업 무사하게 전파된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19세기 메이지 유신 그 전부터 살살 이 바람들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조카마치라고 하죠. 성하마을에가 거기서 막 갑자기 인구가 10,000명이 안 되는데 학교가 100개씩 생기는 거예요. 서당이. 아까 말한 그 송하천수, 효과 선주쿠도 다 그런 흐름이랍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인간이 평등하고 인간이 누구나 배우면 잘할 수 있다. 이런 흐름이 되니까 새로운 문물 제도가 나올 때 그것들이 폭발적으로 호응을 얻어가지고 그 국가의 힘이 분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선도 바로 그런 열망, 배움에 대한 열망들, 이런 배움을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면면이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현실을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 일제강점기를 돌파하고 그리고 그 한국 전쟁을 돌파하고 냉전기를 돌파해가지고 오늘날 뭐 2021년 기준으로 G10이잖아요. 경제력이 세계 10위가 되었고 그리고 뭐 이거 어마어마한 지금 막 실적들이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은 결국은 바로 이런 우리가 하나의 어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어떤 나아갈 길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자유, 자율, 자주, 독립 이런 의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이 분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19세기 말 20세기의 역사를 너무 패배와 분열과 우리 이런 역사로 꼭 봐야 되겠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사실은 보수의 입장인 거죠. 네. 제가 보기에는. 아, 그렇습니까? 그 외부의 꼭 충격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뀐 게 아니고 변화된 게 아니고 네. 이미 자생적으로 우리 내부에서의 그런 개혁에 대한 혹은 뭐 개방에 대한 그리고 근대화에 대한 네. 움직임이 있었기에 일본의 뭐 이런 침탈이라든지 혹은 뭐 6.25 동란 이런 거를 거치면서도 우리가 그래도 꽤 기적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그 바탕에 힘이 있었다. 네.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선 같은 경우도 결국 조선 같은 어쨌든 좀 폐쇄적이고 이런 사회는 급격한 외부의 충격 없이는 그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그 재조정되기는 힘들어요. 네네네. 그런 건 분명히 있어요. 일본을 사례를 봐도 일본 같은 경우도 미국의 페리 제독이 흑선을 가져와갖고 이게 충격을 갖다 주니까 이제 확 바뀌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게 나름의 어떤 폐쇄적인 사회 같은 경우는 사실 잘 움직여가요. 폐쇄적 사회는 진짜 이게 북한 보면 알잖아요. 실제로 외부에서 바라보듯이 그렇게 불안정하게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이런 게 아니라 잘 움직여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회 같은 경우는 외적 충격에 상당히 취약한 측면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거는 있는데 문제는 그 외적 충격이 왔을 때 그것을 흡수를 해내고 그것을 이제 창조적으로
이제 하나의 어떤 전화를 시켜내는 것은 바로 그 내적인 능력이 없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 거죠. 하여튼 요게 이제 보수의 그 아직 이제 일제 강점기 들어가기 네. 직전에 네. 그런 상황들을 이제 네.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지점에서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대한제국과 고종과 그 당시에 조선의 움직임들을 너무나 부정적으로 볼만 꼭 볼 수는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실제 이제 우리가 상당히 이제 그 사실 1980년대 상당히 반미 사상이 아주 뭐 팽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상당히 충격을 받은 미국 사람들이 많죠. 그 미국과 소련이 농구를 하는데 농구였나요? 뭐 할 때 미국을 다 응원하는 거예요. 아니 소련을 응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이 결정적 순간에서 한국을 계속해서 배신하지 않았느냐. 1905년도 가스라 테프트 밀약으로 일본이 조선을 먹는 것을 방치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하는데, 근데 또 이제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근데 당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우드로 윌슨이 국제연맹을 제안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우드로 윌슨이 제안해가 국제연맹에 가야 되는데 미국의 상원, 하원에서 반대를 해가 결국 가입이 안 된 거예요, 미국은. 자기들이 만들자 해놓고 자기들은 가입을 못하게 된 거죠. 자, 그렇지만 미국의 여러 가지 인재들과 그 여러 가지 금전적인 지원들이 국제연맹에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연맹이 바로 국제연합으로 바뀐 거예요, 사실상. 계속 그 유지되다가. 그러니까 국제연맹에 투입됐단 말이죠. 특히 카네기가 카네기 재단에 돈을 받아가지고, 당시 하버드 법대 교수단이 중심돼가지고, 국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만, 만국공법하지만, 그건 뭐, 뚜렷하게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었거든요. 법전처럼. 우리 형법 하듯이 정리가 안 돼 있었다고 해요. 그 법전화 사업을 추진했다는 거예요. 이제 국제법을 법전식으로 아예 정전을 만들자. 딱 이렇게. 자, 그렇게 법전화 사업을 이제 해가지고 1935년에 이제 이 완성된 조약에 관한 이제 법이 있거든요. 국제적으로 이제 조약. 그 법이 어떻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1905년에 일본이 대한제국에 강요한 을사늑약 보호조약은 역사상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조약 셋 중에 하나로 딱 판정을 했어요. 1935년 국제연맹 이쪽에서 이미 을사늑약은 외교적 효력이 없는 법이다. 대표적인 그 무효법이다라는 식으로 판결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게 다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뭐 한일 우리가 1965년 한일 국교 다시 수교를 할 때 뭐 그 전에 서로 애매하게 해석될 수 있게 뭘 만들어놨다는데, 사실상 뭐 식민 지배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것들은 이미 이 국제적인 이런 법규나 이런 35년에 법전화 사업이 일어났던 이런 국제연맹의 사업에서도 이미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이어받아서 국제연합이 나중에 또 하는 사업에서도 을사늑약은 대표적인 무효 조약으로 판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식으로 사실 미국 자체가 그런 것들에 뭐 병주고 약주고 하는 측면이 있는지 모릅니다만, 나름 이런 것들을 또 이론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도 분명히 한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결국 해방정국에서 이제 미국이 이제 제국주의로 들어왔느냐, 요거에 관해서 이제 아까 말한 보수와 진보가 많이 나뉘는 거죠. 소련은 들어왔을 때, 소련에 이제 들어왔던 그 소련 점령군, 그 사령관 명의의 이제 포고문을 볼 때는 우리는 이제 여러분 이제 인민들이요 마음껏 뭐 자유와 해방을 누려라 이렇게 나오고, 미군은 들어왔는데 완전 점령군으로 들어왔다는 성격을 명확히 해가지고 이거 봐라, 소련은 해방군이고 미군 점령군 아니냐는데, 그 말에 사실 물론 말도 중요합니다만 본질은 똑같잖아요. 점령하는 본질은 똑같잖아요. 네. 중요한 것은 소련 입장에서는 그 38선 이북 지역이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세력으로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38선 이남이 우호적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럼 물론 뭐 그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외국 군대가 들어와서 점령하고 있다는 본질은 변함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국 이때 어떻든 이 해방정국에서 이승만 그룹이 있고 결국 김일성 그룹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중도 그룹이 있기 때문에 이때 결국 그 좌우 대립이 격렬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결국 이제 지금의 이제 우리가 그 미국에 대한 반미의 어떤 생각들, 반미 사상이 좀 심화되는 단초가 사실 여기 들어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이렇게 봐요. 여기서는 해방이 됐을 때 이미 그
그 여론조사가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당시 조선의 대중의 70%는 친사회주의 성향이라는 거죠. 어쩐 소리가 땅 나눠주겠다고 그러지 뭐 다 평등하게 살자는데 얼마나 네네네. 좋습니까? 그러니까 특히나 당시 얼마나 뭐 배고픔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데 다 지주에 이것들을 다 나눠가지고 얼마나 복음 아닙니까? 메시아죠 메시아. 자 그러니까 미 군정이 판단을 한 게 농지개혁 정책에 엄청나게 큰 비중을 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이 농민들 아시아의 굶주린 농민을 우리 편 만들려면 땅을 나눠줘야 된다 이거죠. 땅을 나눠줘야지 자유민주 국가의 물적 토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학계에서 상당히 평가가 부정적이었어요. 남한에서 이루어진 토지개혁은 유상몰수 유상분배. 그러니까 돈을 주고 지주의 땅을 몰수하고 또 농민들에게 돈을 주고 돈을 받고 나눠주니까 뭐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 막 이러니까 북한이 좀 더 급진적이고 좀 더 이제 더 토지개혁의 원뜻에 맞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제 봤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미국 관련한 문서들이 비밀 해제가 되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정말 한국에 대해서 준비를 했다는 주장도 있고 준비를 안 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네. 최근에 나온 그 아스번스 미국 국무성 그 관리가 한 보고서를 보면 나름 한국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1944년 4월에 나름 경제 분야 앞으로 유엔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을 신탁 통치해야 되는데 경제 분야는 어떻게 할 건가? 나는 계획이 이미 책 몇 권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1944년 4월에. 이거면 태평양 전쟁 예. 와중에 네. 이미 이제 전쟁은 뭐 끝나는 거고 거의 끝났고 예. 원폭투하기도 전에 딱 그 나름 이제 이거는 지금까지는 미국은 한국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대령 둘이서 끄었다는데 그런 측면도 있고 이런 측면도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쪽에서는 이걸 준비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국무부와 국방부의 입장이 또 좀 달라요. 예. 자 그렇게 했는데 네. 그래서 번스가 46년 2월에 주한미군 경제고문 및 국무성 경제사절단 단장으로 방한을 해가지고 정말 그 번스안이라는 여러 가지 농지 매각안 이런 걸 다 발표를 해요. 하루라도 빨리 농민들을 농노와 같은 처지에서 벗어나서 나름 자영농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근데 그게 그 중요한 거를 어떻게 이걸 갖고 하느냐. 이건 한국 사람이 주체가 돼야 된다. 시행을 하는 건.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유보가 됐습니다. 뭐 어떻든 미국에서 이 정도까지 준비를 했다는 것. 토지 개혁을 해야지 이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끌고 올 수 있다는 상당히 현실 감각, 현실 판단, 인식을 정확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승만 정부에서 농지 개혁도 그럼 어디가 했느냐? 이승만 정부 초대 농림부 장관했던 조봉암, 조선공산당의 창설 멤버였던 조봉암이 역할을 했느냐? 이승만 했느냐? 했는데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미국 국무부의 결국 그 미국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라고 요즘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에서 농지 개혁을 밀어붙이게 된 끊임없이 그래도 옆에서 후원해준 게 미국의 힘이 컸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토지 개혁이 1950년 6월에 공포됐거든요. 네. 네. 그 6월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전쟁이 났잖아요. 네.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죠. 농민들이 1950년 4월이 되면 이제 내 땅을 대충 알거든요. 네. 공포는 5월 되지만 이제 다 알 거 아니에요. 이제 이 땅이 네 땅이 된다는 거 다 알려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내 땅을 알게 되는 와중에 전쟁이 났어요. 내가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내 땅 지켜야 내 땅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는 당연히 전쟁이 터지면 그 남한에 못 살고 굶주린 농민과 서민이 일제히 봉기해서 우리 인민군을 열렬히 환영한다는데 생각보다 미지근하거든요. 이게 결정적인 신의 한 수라고 보는 사람도 많아요. 1950년 4월에 이미 농민들은 내 땅이 다 이제 알게 됐단 말이에요. 요게 네 땅이 된다.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열람 다 했거든요. 북한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주 4.3의 네. 뭐 그 핵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처형된 이유 중에 하나가 김일성한테 처형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란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팩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25 딱 벌어지고 북한에 내려가기만 하면 그냥 남조선은 네네. 그냥 그러니까 군인들은 뭐 좀 저항할 수 있지만 인민들은 전부 다 그 북한 편을 들 거라 네, 생각했는데 전혀 너무 분위기가 다르니까 남로당 뭐 니네 지금 뭐 한 거냐고. 맞습니다. 그때부터 뭐 엄청 네. 많이 당했다고. 바로 그 이제 남도나의 박헌영이 그 네. 김일성한테 그 압박을 받은 거죠. 1950년 그 인천 당륙 작전이 성공하고 나서 이제 북한이 완전히 쫓겨나갖고 쫓겨났지 않습니까? 10월 계속 네. 후퇴가 되고 그 와중에 이제 박헌영이 박헌영과 김일성 사이에서 완전히 논쟁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먼저 이제 뭐 그런 이야기 나온잖아요. 도대체 인천으로 미군이 상륙한다고 수차례 그렇게 누가 봐도 그건 다 아는 거 아니냐. 이게 쭉 내려가는데 중간 딱 뚫어갖고 허리 장단해버리면 인민군은 완전 도관에 신태가 되는 거 다 아는데 어떻게 낙동강 전선에 병력의 90%를 배치하는 이런 무모하고 말도 안 되는 완전히 이런 작전 계획을 도대체 동무가 어떻게 그렇죠. 김일성 수상이 어떻게 만들었냐 하고 난리가 난 거죠. 완전 이때 자기가 정치 권력 투쟁 이겨야 되니까 쪼아된 거죠. 당신 말이야 지금 바보 중에 바보 아니냐고. 누가 이거는 삼척 동자도 알겠다. 이거 병력을 어떻게 90%를 다 했냐. 그러면 슉 하고 딱 중간에 잘라버리면 끝인데 이게 바보 아니냐. 그렇게 숱하게 많은 지금 경고가 오지 않았냐. 했더니. 중국에서 소련에서 계속 지금 이제 인천으로 지금 상륙한다. 다 무시하지 않았냐.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반격을 하면서 된 거예요. 동무는 말이야. 전쟁 나면 어떻게 말했어? 10만 남로 당원들이 일제히 봉기를 하고 수백만 농민들이 다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는데 뭐가 있냐 이거냐. 뭐가 아무것도 없지 않냐 이거지. 그렇게 해갖고 서로 일본 뭐 물리적으로 싸움하기 일본 직전까지 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네. 바로 그런 거였죠. 이게 사실은 결정적인 한 수였던 거죠. 토지개혁이. 네네. 그런 이야기를 모두 쪽에서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사실 북한이 이제 인민군이 들어와갖고 인민군 점령지에서도 토지개혁을 한단 말이죠. 자 이제 우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식의 토지개혁을 하겠다. 근데 비교를 해보니까 남한께 대한민국께 낫거든요. 이런단 말이죠. 자 대한민국의 토지개혁은 농지개혁은 토지 소유권을 인정한단 말이죠. 당연히 토지 소유권. 근데 북한은 뭐냐? 또 왔는데 소유권은 인정 안 하고 경작권만 인정하는 거예요. 마치 중국에서 왜 지금도 부동산 소유권 인정 안 하고 99년 보유권, 이용권 인정하듯이. 이게 뭐지? 이게 내 땅인 것도 알면서 내 땅인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땅에 대한 그 우리 토지, 서희의 그 땅에 대한 집착.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이 농민이 가지고 있는 땅과의 근본적인 유대감. 네. 그런 걸 몰랐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내 땅을 가지면 뭔가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돈을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매년 수확의 35에서 45%를 납부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 그 평균적으로 5년간 30% 납부하면 다 내 땅 되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 그런데 북한은 뭐냐? 무상분배라고 하지만 실제로 뭐냐면 47에서 77%를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납부하는. 수확한 거에 47에서 77%. 절반에서 3분의 2 이상. 네. 그러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이러면. 네. 그러니까 이게 확 되는 거죠. 농민들이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점령지에 주민들이 호응을 해주면 이길 수가 있겠죠. 근데 점령지 농민들이 인정 안 해주면 끝이죠. 그게 제일 핵심적인 또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 이 미국의 여러 가지 지원과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쟁에서 그 완전히 불리한 체질을 근데 근본적으로 바꾸는데 또 상당히 사회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받은 사람들이 농지를 부여받은 농가가 165만 호예요. 165만 원. 남쪽에서요? 네, 남쪽에서. 네. 그러니까 뭐 그 당시 평균 가족이 한 7명은 안 되겠습니까? 보통 애 5, 6 낳으니까. 네.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이에요. 그 당시 2000만이에요. 남한 인구 2000만 아닙니까? 2000만 중에서 그 본래 그 땅 가진 사람 빼고 그냥 지금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그래 그때만 해도 뭐 네? 가족들이 또 뭐 부모님 모셔 뭐 애들 여러 되고 예. 뭐 대다수 내지는 뭐 다수라고는 충분히 표현해도 될 네, 정도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나름의 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뒷받침하는 아주 중요한 물적인 토대가 됐다는 거죠. 토지개혁이.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요즘 이제 우리가 말이 되는 게 그렇지만 미국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 조약, 이제 일본하고 나머지 연합국들이 협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전쟁을 종결하는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한국이 참가하는 걸 미국이 반대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엉망이 된 거 아니냐 지금 일본과의 관계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미국이 반대했다라고 알려졌는데 최근에 연구 결과에 보니까 미국이 아니라 영국이 반대했다는 거예요. 영국이. 왜?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홍콩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경제 네트워크 가동을 염두에 두고 이게 대중관계에 미칠 악영을 우려했다는 거죠. 지금 바로 물론 그 당시 중국이나 소련은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 조약에 참여 안 했습니다만 근데 대한민국을 여기 넣어버리면
이것이 결국 나중에 여러 가지 이제 자기들이 중국하고 상대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좋게 작동 안 한다고 봤다고 본 거죠. 나중에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와요. 영국 입장에서는 어떻든 전쟁을 38선에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메가드가 북진을 하고 이승만이 계속 북진 통일을 하니까 영국에서는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결국은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전쟁이 나니까 요 틈을 타서 소련에서 유럽을 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의 전선을 지금 막아야 된다, 전쟁을. 그 하나가 깔려있으니까 이 전쟁을 어떻게든 간에 좀 중화시켜야 된다. 빨리빨리 끝내야 된다. 이런 게 하나 있었고, 그래서 메가드 해임에 상당히 영국에서 영향력을 많이 발휘했죠. 특히 핵폭탄 쓰겠다 이런 게 난리가 난 거죠. 영국에서 저 메가드 진짜 위험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작용했고, 유럽에서 전쟁이 나면 영국은 지금 여력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전쟁을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면 안 된다. 그리고 영국은 또 바라보는 게 향후에 이제 중국하고 관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 전쟁의 선이 너무 확장돼 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가고 중국하고 부딪혀버리면 중국에서 역으로 이제 홍콩이나 대만 쪽을 치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영국은 영국의 국가 이익이 손상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 여러 가지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이쪽에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당시 또 이제 1951년 7월부터 정전회담이 시작되는데 다 참여해야 되잖아요, 연합국회에서. 근데 영국에서 지금 이런 와중에 한국이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북진 통일을 원하고 이런 와중에 이 일본까지 가면 이 문제가 이중 삼중으로 복잡해진다. 그래서 한국은 넣지 말자. 그래서 이제 미국이 따른 건 사실이죠. 근데 애초부터 그 미국 정부가 반대했다는 것은 팩트 아니다라고 이제 이태진 교수는 최근에 나온 문서를 통해서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미국이 해가지고 뭐 지금의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를 만들었다. 그런 정도 분명히 있는데 그렇지만 뭐 처음부터 반대하고 이런 것들은 그것도 아니었다 지금 현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네네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게 우리가 특수지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연합국도 아니고 적성국도 아니고 중립국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일 강화조약은 결국 연합국들이 일본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성전국들이 패전국하고 강화조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애매한 지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우리가 들어갔으면 사실 지금의 역사 문제나 이런 것들도 뭐 당연히 뭐 그죠. 지금은 많이 달랐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게 애매한 입장이 이제 특수한 지위가 있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는 너희들이 성전국이 아니잖아. 우리가 할 의무가 없어 이래 되는 거죠. 그 자기들이 하는 것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인데 우리만 왜 사과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영국도 하고 미국도 하고 다 했지 않았냐 식민지들은 왜 우리만 갖고 그래? 라는 식으로 지금 버팅기고 있는 거죠. 네네. 식민지 지배는 유럽 나라들 다 했는데 왜 이런 식으로 버팅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뭐 여기서는 이제 보수의 관점에서 이제 미국 문제를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임시정부의 법통 문제인 거죠. 결국 정통성은 임시정부에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여기서는 이 보수의 가장 핵심은. 보수에서도 아유 그렇죠. 임시정부. 그래요? 네. 임시정부의 법통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 결국 들어갔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지금 이제 이태진 교수가 생각하는 이제 보수의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결국 당시에 임시정부가 어떻든 그래도 대중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었고 가장 먼저 시작했잖아요. 어떻든 그 3.1 운동 이후로 가장 먼저 만들어졌고 네.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만 연속성이 가장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임시정부가 바로 못 들어왔잖아요. 그럴 때 당시 그 한민당 그 보수 지주들이 모여있던 네. 친일파들이 좀 모여있던 한민당 그리고 조선공산당 박헌영의 조선공산당 그리고 민세안정의 국민당 이 대표들이 두 번 모여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는 상해가 아니라 충청에 있었으니까 충청 임시정부에 우리는 전면적으로 지지한다라는 선을 발표하거든요. 뭐 이때는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45년 10월 달에 네. 예 모든 이제 여야가 좌우를 막론하고 충청 임시정부를 우리는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이것을 한다. 자 그런데 이제 김구주석 일행이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부터 이제 그 이후 박헌영 조선공산당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 상해 충청 임시정부의 권위를 이제 부정하게 되는 거죠. 이제 뭐 개인 자격이 들어오고 뭐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특히나 중요하게 된 것은 46년에 이제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거든요. 자 이제
남북한을 지금 우리가 반반씩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얘들을 한 나라로 만들어 줄 거냐. 그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린단 말이죠. 그 정부를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통일을 하든 뭘 지금 우리가 임의로 반씩 나누고 있는데 자 남북한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하는데 그게 이제 결국 결렬되는 거죠. 이제 안 돼요. 그러니까 소련은 남한의 반탁 세력은 제외하고 정부를 만들자. 반탁하는 애들 데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 지금 우리가 5년간 그 신탁을 해야 되니까 찬성하는 애들 데리고 정부를 만들어갖고 훈련시키고 독립시키자. 근데 미국은 아니다. 우리 다 이게 모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 반탁 세력도 같이 끌어와야 된다 하면서 지금 근데 중요한 거는 빨리 38선 지금 너무 지금 이게 좀 약간 다쳐가는데 이거 좀 철폐하고 빨리 좀 우리 교류하자. 여기서 이제 서로 또 이제 부딪혀가지고 결렬돼 버려요. 결렬이 되니까 이제 전국이 이제 대립과 혼돈으로 치닫겠죠. 이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다가 진짜 완전히 분단되는 거냐? 그럴 때 1948년 이제 46년 6월이죠. 이승만이 치고 나오는 거죠. 전라북도 정읍에 가가지고 정읍 발언하거든요. 단정이 지금 북한에서는 이미 뭐 인민위원회 해가지고 거의 정부가 다 만들어지고 있는데 남한이 늦어져서 안 된다. 이제 우리가 불가피하다면 단정도.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나게 된 거죠. 단독 정부도 우리 수립해야 된다. 그 와중에 이제 조선 정판사 사건이라고 조선 공산당에서 이제 집회를 당시 통용된 집회를 이제 위조 집회. 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면서 결국 이제 46년 9월에 박헌영 체포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네. 공산당이 이제 불법화 되는 거죠. 박헌영은 그 관에다가 시체로 위장을 해가지고 관에다가 뭐 어디 장례 지내는 식으로 관 넣어가지고 차에 실어가지고 휴전선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38선을 올라가게 된 거죠. 자, 그러고 9월달에 그러니까 이제 남로당에서 이렇게 가니까 9월달 총파업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이제 미군에서는 이제 완전 불법화 돼버리고 거기서 결국 10월 1일 결국 대구 사건 일어나는 거죠. 대구 사건이라고 하면 그 박정희의 형, 예, 박상희 구미 당위원장이었죠. 구미 지역 총책임 위원장이었죠. 네네네. 거기가 이제 결국 피살당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막 서로 이제 자와 우가 부딪혀갖고 서로 학살이 일어난 게 된 거죠. 네네. 바로 그 10월 대구 사건이 벌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막 전국이 혼란스러워지니까 12월 달에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이승만은 봐라. 이제 남한 단독 정부는 수립 불가피하다. 이미 이제 끝났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미국한테 이제 요구하는 거죠. 나밖에 없다. 나한테 정통 나한테 다 줘라 이거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게 그럼에도 어떻든 그 모양새를 최대한 유지하려고 해서 남조선 과도 입법 회의를 46년 12월에 만들어가지고 중도파 위주로 구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안 하고 입법회에 국회 같은 걸 만든 거죠. 과도 입법회의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뭔가 미군정과 같이 협의해가지고 하는 형식으로 계속 구성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미군정이 그 당시 했으니까 47년 5월에 결국 제2차 미소 공동회의가 열리는데 네. 이게 또 결국 결렬이 되는 거죠. 더 이상 안 돼요. 그게 결국 47년 9월에 그러면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 갖고 안 되니까 유엔으로 남북 문제를 이관하자. 유엔에서 결정하자. 그래서 유엔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냐면 인구 비례에 의해서 남북 간 총선하자. 소리는 안 받아들이죠. 북한이 훨씬 인구가 적으니까. 2대 1이잖아요. 여기 2천만 1,000만이니까 안 되겠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결국 뭐 48년 이제 5월 총선 50 총선이죠. 네. 타임테이블이 굴러가고 김구 선생은 48년 2월 달에 남북 간 주둔군이 철수하고 나서 우리 자유선거를 하자. 하지만 이미 이제 안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요즘 뭐 그때 논란이 됐습니다만 제주 4.3 사건이 결국 일어나고 결국 4월 19일 날 김규식 그 선생은 남북 협상을 위해서 이제 북한으로 가는 거죠. 입국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결국 뭐 의미 있는 성과는 얻지 못하고 50 총선가 이제 된 거죠. 그때 200석을 뽑았거든요. 200석. 네. 100석은 이제 북한용으로 남겨놨죠. 그래요? 네. 백성만 그럼 투표하고? 예, 그러니까 3분의 1을 여기 남한에 뽑고 3분의 1은 북한으로 남겨놓았다는 걸로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200석, 300석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3분의 2, 3분의 1 이런 식으로. 자, 그랬는데 어떻게 되느냐? 바로 5월 14일 날 이제 지금까지 북한은 전력이 풍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한에 전기를 송출했는데 5월 14일 날 전기 송출을 중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북한도 이제 타임테이블을 어떻든 움직인 거죠. 9월 1일 날 총선거를 해가지고 9월 2일 날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일성을 국가수반으로 선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쪽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의 어떤
미국의 역할 그리고 미국의 역할과 그리고 나머지 이 불가피성 불가피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외에서 볼 때는 네. 기본적으로 그것에 있어 가지고 중도 세력의 문제랄까 그리고 그 친일 세력들 이런 세력들과 반탁이 결합돼 가지고 이 완전히 이 친일과 반일의 문제가 그러니까 항일과 친일의 문제가 친탁과 반탁으로 바뀌면서 완전히 이제 그 우리가 정치적으로 정의를 세우고 민족 정기를 세우고 우리가 자주 민권 정의 이런 가치가 결국은 깨어졌다고 보는 거고 여기서는 근데 이것을 봐라 이거죠.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역사를 지켜보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어떤 북쪽은 기본적으로 착착착 준비가 되어 가지고 이미 소련 쪽에서 그리고 소련과 여러 가지 친화적인 세력들이 이미 다 장악하고 있고 근데 남한 같은 경우는 그 혼란의 연속이었고 이 과정에서 과연 그러면 어떤 선택이 가능할 수 있었겠는가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결국 이제 사실 남쪽을 보고 있으면 이제 생존의 문제가 더 큰지 않았냐 저는 그 생각을 많이 봅니다. 특히나 북에서 넘어왔던 사람들, 북한에서의 토지개혁과 여러 가지 지주들, 네. 이 기독교의 탄압에 따라 가지고 저 책을 보면 80만에서 120만으로 나오는데 네. 엄청난 숫자죠. 숫자는 몇백만 더 많게 보는 사람도 있고 있습니다만 100만만 하더라도 당시 북한의 10%가 넘어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월남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 북한에서 정말 지금 어마어마한 우리가 모든 재산과 생명 위협까지 받고 내려왔는데 남쪽은 지금 이 혼돈의 연속이네. 여기서 감히 공산당이 설치고 다녀? 못 받아들인다 이거죠. 우리가 지금 북한에서 모든 재산 다 빼앗기고 우리 고향 산천 떠나왔는데 쫓겨났는데 이 남한에서 지금 이렇게 느슨해 되겠어. 그래서 사실 그 월남한 사람들이 그 세력이 돼버린 거죠. 대한민국을 결성하는데 가장 큰 세력들이 월남한 북한 출신들, 기독교인들. 반공. 반공이 투사가 돼버린 거죠. 그 대부분 다 그 반공, 그 월남자들이에요. 이 네네. 대한민국을 그 사실 만든 중추 세력들은 대표님 뭐 이승만도 있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가서 뭐 그 보도연맹을 만든 그 반공검사를 보면 오제도 검사 뭐 군에 들어가서 정보를 담당했던 장도영 그리고 뭐 당시 그 평안도 군맥을 대표했던 백선엽 한경도 군맥을 대표했던 정일권 다 이쪽이에요 전부 다 북한 쪽에 다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오면서 이 대결의식 한경직 목사 그래서 그게 만들어진 게 서북청년단 서북청년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들도 가족을 학살당했다 재산을 다 뺏겼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대규모로 제주도에 투입되니까 어마어마한 민간인들 희생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사상적으로는 훨씬 더 투철한 것 같아요. 하여튼 북에서 내려온 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뭐 상황이기도 한데 근데 대한민국은 왜라는 책이랑 그다음에 한국의 세기를 찾다라는 책이 뭔가 이렇게 하나를 보는 두 개의 좀 다른 시선이 굉장히 그 명확하게 좀 드러날 줄 알았는데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그런 건지 그냥 뭐 두 개 다 충분히 양립 가능한 정도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저도 뭐 이게 쭉 보면서 보면 이제 결국 대한민국 내에서도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더 크게 바라보고 이제 그 당시 냉전의 구도 속에서 분열되었던 그 민족 그리고 거기서 그 하나의 어떤 제대로 된 어쨌든 가치의 실현이 안 됐고 제대로 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세력들이 다 말살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강조하고 있고 여기서도 이제 사실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도 결국 이해 안 되는 건 없거든요. 이 상황이 사실은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과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뭐 일부에서 처음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연 이게 선택의 문제냐? 이 선택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까 우리가 공부의 문제도 일부에서 했습니다만 결국 이것은 뭐 결국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죠. 그래요. 가치를 가치를 지향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그 대신 또 현실을 갖고 있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 거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발은 땅에 닿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눈은 저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뭐 너무
일도양단식으로 바라보면 그건 상당히 좀 이제 좀 네, 위험한 네. 거 아니냐. 아까도 네.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데 객관적인 세계 정세가 이랬고 그 당시에 어떤 주관적인 우리의 역량은 분명히 이거였단 말이죠. 그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느냐 이거죠. 아니 우리가 다 똘똘 뭉칠 수 있으면 똘똘 뭉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사람도 없고 리더십도 없고 이념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이 와중에. 네. 근데 정치는 현실이잖아요. 네. 현실은 뭡니까? 권력 투쟁을 하잖아요. 누가 권력을 가지느냐거든요. 일단 아무리 좋은 이상도 내가 권력을 가지지 못하면 실현할 수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권력을 잡고 봐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마키아벨리스트들의 어떤 특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일리가 있는 것이고 네. 그렇지만 오로지 싸워서 이기고 살아남기 위한 것만이 권력이라면 도대체 그 권력은 뭐로 채울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일리가 있으니까 이것은 뭐 한번 네. 읽어보시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두 개가 되게 극명하게 좀 갈릴 줄 알았는데 네. 예를 들면 뭐 하다못해 이승만을 바라본 시각조차도 한쪽에서는 건국의 아버지이자 정말 뭐 심지어 독립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한 분이고 이렇게 이제 인식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완전 정말 권력에 눈멀어서 이 상해 임시정부 사람들 다 쳐내고 뭐 독립운동 사람들 다 저 어디 저 이상한 데로 숙청 보내고 친일 경찰하던 사람들 다 뽑아갖고 완전히 그냥 이 나라를 친일로부터 그때부터 역사의 단추가 잘못 네, 네. 끼워졌다고 이제 주로 이제 진보 쪽 네, 네.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많이 네, 하는데 뭐 지금 이 두 시각은 전혀 그런 아니요. 건 그 아닌 저기 것 같네요. 이제 대한민국은 왜 읽어보면 네. 그런 게 나오죠. 아, 이제 나오긴 나옵니까? 당연히 이제 지금 우리가 앞부분 조금만 했기 때문에 뭐 말씀 못 드렸는데 네네. 기본적으로 그 이승만에 대한 시각은 부정적인 부정적인 게 게 강하죠. 많고. 왜냐하면 네. 그것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을 정부를 건국을 하고 정부를 수립하면서 하나의 어떤 방향성에 있어 가지고 오히려 좀 잘못 났다고 보는 거죠. 네네. 그리고 그런 결국 그 권력에 대한 것들이 살구 혁명으로 결국 이어질 만큼 네. 하나의 어떤 독재를 했다는데 좀 방점을 두는 것 같고요. 여기서는 다르죠. 여기서는 이제 대한민국을 그나마 반쪽이라도 어떻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만들어냈다는 점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주겠다. 아, 보수에서. 예, 보세는 그건 달라지죠. 네네.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문제는 결국은 한국 전쟁이란 말이죠. 그리고 한국 전쟁이 이승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전쟁이 이승만을 또 독재로 몰고 간 측면이 분명히 존재해요. 무슨 말이냐면 1950년 5월에 총선이 있었을 거예요. 그냥 무소속이 대거 당선됐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이승만은 임기가 이제 끝난단 말이죠. 그런데 전쟁이 터져버렸잖아요. 네. 전쟁이 터지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 와중에 이승만을 견제할 수 있는 그래도 이제 정상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해 임시정부 출신의 김규식이나 이런 중도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전쟁 때 되게 나쁘게 돼버려갖고 네. 남한에서 그 세력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오히려 북한에서 전쟁으로 치고 들어온 바람에 남한에서 이승만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다 몰살당해버렸어요. 그 와중에 이제 이승만을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세력이 사라져버렸고 또 전쟁이 나니까 전쟁이나 비상상황 그리고 이승만이 결국 이렇게 맞잖아. 봐라 공산당은 이렇지 않느냐 라는 식으로 이승만의 이 성견지명이라 할까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이 충성하다 보니까 이승만은 어떻게 하느냐? 그 임시수도 부산에서 과감히 발췌견을 시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통령을 그때 국회에서 뽑았거든요. 근데 국회에서 못 뽑힐 것 같단 말이죠. 이제 국회의원들 이 구성이 자기 지지자가 적다고 생각하니까 발췌견하고 직선제로 바꿔버려요. 아, 원래 간선제였군요. 네, 국회에서 뽑았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54년에는 4.4.5입 개헌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달이었는데 0.6이면 과반수 올림해가지고 반올림해서 가결된 걸로 봐야 된다. 말도 안 되는 4.4.5입 개헌해가지고 종신 집권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네네네. 초대 대통령은 이제 연임 중임제한 폐지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브레이크 없는 막 자동차가 되게 된 게 바로 전쟁이 또 이승만을 그렇게 몰고 가게 된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쟁으로 인한 비상 상황이 발생하니까 전쟁 위기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비상 대권을 줘야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독재로 나아가게 되었고 좀 안타까운 지점들이 좀 많죠. 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여기서 달라지죠. 공과 가는 반드시 달라지고 그 어느 지점을 이제 보려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우리의 19세기 말부터 목표가 뭐였냐. 역사를 보면 개화하고 독립하고
민주, 자주 이런 거 아니냐. 그 관점에 비춰볼 때 과연 이승만의 행보는 무엇이었냐 이거죠. 그리고 반쪽을 만들었다. 반쪽을 만드는데 가장 앞장을 섰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은 반민족적이지 않느냐. 분단을 제일 먼저 어떻든 간에 들고 나온 거 아니냐. 말로서는 제일 먼저 들고 나온 거 아니냐. 정읍에서 그 단독 정부 수립 불가피하다. 이런 식으로 그걸로 계속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지금의 여러 가지 그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어떤 비틀리고 왜곡된 측면들을 만든 장본인이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는 거고 이제 다른 측에서는 이제 그렇게 안 보는 거죠. 네네네. 반쪽이라도 그것을 나라를 자유민주 체제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는 그것은 엄청난 이제 업적이다. 네네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 독재로 흘러가게 된 것은 당연히 비판을 해야 되지만 네. 그것을 비판한다고 해서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기본적으로 이런 체제를 만들었고 그 미국의 여러 가지 이해와 걸려 있다 합니다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1954년에 체결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미국을 어떻든 굳건하게 결합시켜낸 게 네. 결국은 대한민국이 오늘 만든 거 아니냐. 뭐 이거는 워낙 이제 그 입장에 따라 달라지니까 뭐 결국 뭐 이렇게 자기들의 입장을 계속 뭡니까 서로 발표하고 연구하고 계속해서 네, 그 주장을 입증하면서 또 역사는 발전하겠죠. 네. 이렇게 양립이 저는 가능하다고 본다면 네. 우리 소백지향 홍삼과 1kg 커피도 함께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또 갑자기 드네요. 네. 네. 아침에 혹은 뭐 친구들 만날 때 이럴 때 이제 1kg 커피로 네. 누가 집에 또 오셨을 때 손님 접대용으로 1kg 커피로 이렇게 하루 오후를 하루 시작을 또 맑게 할 수도 있고요. 네. 또 그런가 하면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 소백지향 홍삼으로 네. 우리 면역력을 저도 지금 약간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네. 감기가 오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도 오늘 두통이 좀 심하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이럴 때야말로 또 우리 소백지향 홍삼이 네. 우리를 잘 지켜줄 그런 게 아닌가 하는 둘 생각이 다 집에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하기 참 좋은 아유 그렇습니다. 네, 차와 네 그리고 소백지향 홍삼 선물로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당연히 또 1kg 커피도 선물 세트가 또 네. 잘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네. 주변에 고마운 분들께 선물 세트 함께 마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 두 책을 네. 저희가 좀 보면서 이제 이 두 책 모두 다 이제 아마 전반부를 네. 좀 대체로 소개를 좀 많이 해드린 네,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건국까지의 시점 혹은 뭐 약간 뭐 이쪽 저쪽 네, 그러니까 아주 이야기들을. 뭐 재밌는 내용들이 많고요. 네. 그 구체적인 팩트랄까 그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음. 근본적으로 어쨌든 대한민국 내에도 그 대한민국을 만든 결국 주류 세력들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고 네. 네. 예, 한국의 세기를 찾다도 결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던 세력, 그 주류 세력이죠. 그 사람들의 이제 그것들을 조명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 수치랄까, 네. 여러 가지 팩트랄까 이런 재밌는 이야기들은 아주 두 책에 많이 담겨 있으니까 꼭 같이 읽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 한국의 세기를 찾다는 이른바 보수 진영에 있는 원로분들 그리고 현역 교수분들이 학자분들이 네. 이렇게 어떤 포럼 같은 데서 네. 대화하신 내용을 아마 이렇게 네, 책으로 맞습니다. 네. 엮으신 모양이네요. 대화체로 돼 있어서 굉장히 읽기가 좀 편하게 네. 돼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왜라는 네. 김동춘 교수님의 네. 이 책은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네. 역사책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좀 그때 여러 사실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이렇게 볼 수 네. 있는 네. 그런 책으로 엮어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책 같이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예. 네,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사실 결국 그 대한민국의 정통성 그리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결국 1945년 8.15 이후 그 3년간 1948년 8.15 그러니까 3년간을 보통 해방 공간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네. 이때 시간적인 의미에서 흐름보다는 이 공간이죠. 모든 것들이 다 수평적으로 다 이제 하나의 어떤 동등하게 자기의 권리와 주장을 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분출된 시기였다. 45년, 48년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네. 지금의 여러 가지 지금 한국 사회가 힘들고 분열되고 한다는데 45년, 48년 읽다 보면 참 그래도 지금이 참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너무나 혼란스럽고 야, 그때는 모든 것들이 정말 백가쟁명이고 모든 그
몇천 년간 억눌려 왔던 것들이 일시에 다 폭발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건 뭐 어마어마했던 에너지가 포출. 근데 그게 아쉬운 게 이런 거죠. 그 에너지가 결국은 잘만 수렴이 되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에너지가 결국 분단으로 깨어져 버리고 그게 전쟁으로 터지는 바람에 결국 그 이후로 참 남북한 모두 어마어마한 그 기생과 그 피와 땀과 눈물을 많이 흘릴 수밖에 네. 없었던 거겠죠. 개인 단에서는 수많은 억눌림의 또 반작용 욕망들이 네. 분출했고 네. 또 전 세계 열강들도 네. 눈독을 들이면서 어떻게든 이제 자기 편을 끌어들이려고 그렇습니다. 네. 탐했고 네. 또 뭐 각 정치 세력들 또 종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엉키면서 네. 다 어지러웠던 그 시절을 이제 우리는 살아보진 않았습니다만 네. 그 유산들을 네.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좀 보수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네. 계속 좀 잘못 지어진 집인지 뭐 잘 뼈대가 튼튼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또 보수해보고 저렇게 네. 또 펜트칠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네. 이제 그 국민 통합 네. 그리고 이제 갈라진 계급, 계층, 지역, 집단 뭐 이런 거를 통합하는데 그게 정치인들이잖아요. 네. 그 일에 관심 있고 해야 되는 사람이 정치인인데 그렇게 하려면 결국 그 필요한 게 그 정치인들이 가장 필요한 게 역사 의식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에도 결국 배워야 되거든요. 오늘의 이 분열과 갈등과 이런 것들의 연원이 어디인가? 그리고 오늘의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어디인가? 또 45년, 48년 이 3년의 이 역사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정초했고 또 지금의 여러 가지 남북한의 문제의 근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여기서 많은 이제 사색과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은 생각을 하다 보면 상당히 오늘을 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좀 없지 않나 좀 생각이 궁금한 게 20대들은 사실 잘 이해 못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왜 어른들은 저렇게 네. 지나간 일, 역사에 대해서 저렇게 계속 얘기하고 네. 그럴까? 네.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알겠거든요. 네. 근데 젊은 층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그런 과정은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더욱더 세대 갈등은 더 격차가 벌어지는 느낌이 저는 그렇죠. 드는 그래서 거거든요. 중고등학교에서 사실 역사 공부를 네.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데 그게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보면 이때 배운 역사라는 게 있어야지 우리가 대학에 와가지고 사회생활 하면서 그래도 이게 기본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는 공통 기반이 되는데 그걸 공부를 안 하면 뭐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서로 이게 뭘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나는 예를 들어 춘향이를 말하고 있는데 야 여기는 춘향이 되는데 춘향이를 모르면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그 비유와 은유의 뜻을 못 알아들으면 논의를 전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뭐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역사책이 어떻게 기술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첨예하게 네. 왜냐면 이제 바로 나의 뭐 예.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들 얘기 때문에 그 용납을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역사를 기술할 때 네. 보통 그래서 중국에서 네. 역사를 기술하지 않습니까? 전 왕조 기술하잖아요. 네. 한 200년 지나야지 기술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200년 동안 계속 자료만 모아요. 100년에서 200년은.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아직 청나라 역사 아직 안 나오잖아요. 그런가요? 청나라 뭐 1111년에 멸망했잖아요. 12년. 그러니까 아직까지 멀었죠. 아직까지 이제 100년 좀 지났으니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사실 당대는 지금 말씀대로 워낙 걸린 사람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근데 그 대신 그렇다고 안 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발표하고 네네. 쌓아놔야죠. 그래서 만들어지려면 한 50년, 200년 한 200년은 걸립니다. 그럼 예전에 등소평이 그런 이야기 했다잖아요. 뭐 프랑스 혁명이 이제 세계사적으로 중국에 미친 영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견해를 한번 물어보니까 일어난 지가 얼마 됐냐? 그럼 한 1789년 아닙니까? 한 200년이 좀 안 됐다니까. 아직 멀었다고. 한 300년, 500년 지나야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그런 정도로 시간 감각을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바라봐도 나중에 될 것 150이냐 200년 정도 지나서 사람들이 자료를 모을 때 일당백도 들어갈 것 같아요. 참고하면서. 네. 같아요. 그럼 좋죠. 그래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네. 큰 힘이 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좀 약간 머리 아픈 이야기 하다 보면 조금 마음이 다치실 수도 있고 좀 삭막해질 수 있잖아요. 삭막해질 수 있죠. 이럴 때 부처님 인생 응원가 네. 한 번씩
살짝 네. 보시면서 네. 네, 마음 힐링 같은 거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며칠 전이 4월 초파일이었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참. 등이 참 곳곳에. 그죠? 네, 연등이 참 아름답게. 네. 그 연등은 참 신기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 색깔인 것 같기도 한데 네. 그 등들이 이렇게 쭉 이어서 달려 있는 거 보면 마음이 이렇게 또 푸근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도 바로 부처님 인생 응원가에도 이 대목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 연등과 관련해 가지고 네. 하나 나오죠. 그러니까 빈자 1등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진짜 1등. 가난한 사람의 등 하나. 뭐냐면 이런 거죠. 자, 부처님이 제자들을 거느리고 어느 이제 왕국에 있었던 거죠. 그 왕이 아유 이 부처님 모시기 힘든 부처님 오셨다 해가지고 몇 달간 진짜 숙식을 제공 다 하는 거죠. 그죠? 음식과 잠자리 제공하고 어마어마하게 잘해주는 거죠. 자, 그 와중에 이제 연등을 한번 이제 우리 불법을 찬양한다고 연등을 거는 행사를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왕은 아유 이때 한번 내가 앞으로 좋은 공덕을 쌓아가지고 내가 향후에 나도 승부를 해야지 해가지고 수만 개를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등불을 쫙 준비하는 거죠. 근데 마침 이제 가난한 여인이 한 명 있었던 거죠. 가난한 여인이 난 등 하나라도 좀 부처님한테 바치고 싶은데 내가 돈이 도저히 없구나. 그래서 돈을 빌려가지고 정말 보잘것없는 등 하나를 이제 기름을 부어가지고 바치는 거죠. 근데 밤이 깊어가지고 다른 등들은 이제 다 불이 꺼지는데 요즘처럼 전기불이 24시간 안 돌아가잖아요. 다른 분들은 꺼지는데 딱 하나의 등은 결코 꺼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제자 안 한다가 가서 끌려고 해도 안 꺼지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그러지 마라 이거죠. 그불은 절대 꺼질 수 있는 불이 아니다. 그불은 기름으로 불을 밝히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밝히기 때문에 그불은 꺼지지 않는다. 가난한 자의 그 신심으로 밝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여인은 다음 생에 성불하리라 라고 후기를 준단 말이죠. 네. 그런 대목들이 나오죠. 사실 그러니까 빈자 1등이라고 그 연등은 사실 그 가난한 자와 연대를 사실 보여주는 그런 거죠. 그런 등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이제 연등이 이렇게 되는 네. 거군요. 그리고 그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참 좋은 대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자, 우리 마음을 또 따뜻하게 채워주는 부처님 인생 응원가도 여러분 한번 한켠에 놔두시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좋은 책들 많은 것 같아요. 읽을 책들 많습니다. 네. 아유, 이렇게 많은데 언제 다 읽어요 이거를? 일당백을 통해서 네, 네, 골라서 이렇게라도. 읽으세요. 네, 이렇게라도 네. 골라 네. 읽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그러면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